앞으로 은행에서 돈 빌리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지금도 담보대출 받으신 분도 있을 테고 또 앞으로 대출 받아야 하는 분도 계실 텐데 궁금한 점들 최유한 경제평론가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혜원입니다. 자, 앞에서 저희가 잠깐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예. DSR 이게 뭔지 시청자분들 위해서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시죠. DSR은 방금 말씀하셨던 데 총체적 상환 능력 비율이라고 부르는데요. 사람이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은행들이 다 따져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앞으로 성실하게 돈을 갚을지, 그 능력이 되는지 따지는데요. 이 총체적 상환 능력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원래 갚아야 할 주택대출 이자 외에 모든 신용대출, 예를 들어서 학자금이라든지 자동차 할부금이라든지 마이너스 통장 쓴 것이 있나 없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계산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원래 연간 소득을 버는 소득에 대비해서 원금과 이자가 얼마나 되냐 이렇게 해가지고 DSR 총체적으로 그 사람이 돈을 얼마나 상환할 수 있냐 이거를 이제 따지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1년 동안 내가 갚아야 할 이 대출 원금과 이자를 다 합산한 금액과 1년 동안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의 그 비율을 말하는 거다 이런 설명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게 규제가 얼마나 더 강화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DSR은 70%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연간 원리금 상환, 그러니까 이자와 원금을 합친 것이 연소득의 70%를 넘기면은 이게 은행에서 고위험 대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연소득 5천만,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버는 직장인이 70% 3,500만 원이잖아요. 이거 넘어가면 사실상 추가 대출이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되고요. 시중은행들은 이걸 고위험 대출이라고 정해서 총 전체의 대출액의 15% 내로 관리한다. 지금보다 훨씬 더 깐깐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럼 아예 사실상 내가 번 소득보다 70% 이미 대출을 갖고 있으면 앞으로는 대출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대출 받으신 분들 많을 텐데 이건 어쩔 수 없이 정부에서 1,500조 가계부채를 관리하려다 보니까 고육지책으로 나온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더 대출 받기는 참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미 시중 은행들이 지금도 DSR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면서요. 근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이런 평가가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DSR은 지난 4월부터 은행들이 그 고위험 대출 기준을 100%에서 150%로 시범 운행을 해왔어요. 150%요? 그러니까 100에서 150%, 시범 운행을 해왔는데 그 기준을 지금보다도 훨씬 더 느슨하게 100에서 150으로 잡았는데 이걸 70%로 확 다운시킨 거예요. 많게는 절반보다도 더 적게 떨어진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기준을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이제는 70% 넘어가면 고위험 대출이다. 이렇게 기준을 딱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지금보다 대출 받기 어려워진 건 사실인 거죠. 그럼 시중은행에서 지금까지는 1년 동안 번 소득보다 더 많게 대출을 해준 경우도 있다는 얘기네요. 있죠. 분명히 그런 것이 있고요. 그건 왜냐하면은 DSR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상환할 것인가까지 보면서 대출을 해준 것인데 이제는 훨씬 더 깐깐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금융위원회 자료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지난 4월, 5월, 6월 달 이 은행권 대출자 DSR 평균 수치인데 이미 보니까 이때 70%가 넘어 있더군요.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8년 4월에 비율이 68%고요. 5월에 71%, 6월에 72%. 이미 은행권 대출자들이 평균 총체적인 상환 능력 비율이 70% 넘어버렸습니다. 사실은 이때서부터 정부는 이렇게 그 전부터 가계대출에 대해서 관리를 해왔지만 이때서부터 이것이 기준이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고위험 대출이라는 것을 이전에 있었던 100에서 150% 상한을 이만큼 다운시켰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은행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기가 꽤 까다로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시청자분들 DTI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DTI라는 게 총부채 상환 비율 이거보다 예. 지금 더 강력한 수단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DSR은 그 사람이 이자와 원금을 한꺼번에 갚는 걸 계산한 건데 예, 사실 예. 그 전에 있었던 총부채 상환비 DTI는 예. 이자만 계산했어요. 아하, 예. 그러니까 이자만 계산했으니까 지금보다는 더 느슨했었던 것인데 네. 이제 DSR로 적용하게 된다라면은 훨씬 더 깐깐해졌다. 뭐 정부가 굳이 DTI를 부활시킨 모르되 그럴 가능성 별로 없고요. 이젠 DTI는 작동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자, 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좀 부동산 투기를 겨냥한 그런 대책이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부동산 지금 문제는 유동성의 문제, 돈이 많이 풀려서 사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막 떠다니고 있어요. 예. 어디로? 이자 많이 주는 대로. 지금 부동산의 지금 또 문제가 유동성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시중에 600조 원 정도 떠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돈줄을 차단하는 효과가 확실한 것이죠. 예.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예. 끝으로 이 진짜 급하게 좀 소액에 한 몇백만 원씩 필요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예, 예. 이런 분들을 위한 좀 구제 방법은 없는 건가요? 지금 금융위가 그 서민 실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서요. 예. 세이망 홀씨 등의 서민 금융 상품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300만 원 이하 소액 신용 대출이라든지 예. 국가 유공자 대상의 그 저금리 대출은 이 DSR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적용하지 않고요. 예. 그런데 이제 다른 대출을 신청할 때는 그 서민금융상품의 원리금 이것도 상환액도 DSR 내 부채로 잡힙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 대출을 단순 만기 연장할 때는 적용되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올려도 DSR이 새로 산정하기 때문에 지금 자기 상황에 대해서 은행 가서 꼼꼼하게 이렇게 상담 받으시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유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